나를 넘어서는 사랑보살의 마음 기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살의 마음, 즉 나를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인의 모습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보디사트바의 줄임말입니다. 보디는 깨달음을, 사트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때까지 자신의 완전한 해탈을 미루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보살의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물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기여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생각하면 더 불행해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문제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부족함도 확대되어 느껴지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돋보기로 자신의 흠집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기중심적 사고는 고립감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나 수단으로 보게 되어 진정한 연결감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이런 고립감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면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자기중심적 목표는 의미의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래서 뭐? 라는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기여할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자기집중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하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타인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따뜻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권력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의 극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만의 생존에 집착한 사람들보다 타인을 배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을 도울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자신이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돕는 것 자체가 뇌에서는 보상으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통해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반대로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혜택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사회의 시설들, 자연의 혜택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관점 전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면 자신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셋째,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온라인에서 따뜻한 댓글 달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운동을 잘한다면 함께 운동하며, 공부를 잘한다면 후배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가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값을 주는 것은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을 그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둘째, 도움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거나, 시간이 없다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해주는 것도 훌륭한 도움입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넷째,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지 또는 거절하기 어려워서인지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움을 주는 방식에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그의 명제는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상대방을 내 만족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 상대주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도움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도움의 기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반야경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급하게 조언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둘째,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함께 찾아보세요. 당신은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격려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정보, 연결,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회성 도움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진전 상황을 함께 나누며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 라는 식으로 경험을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너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여섯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곳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상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일곱째,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동정이나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바탕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같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좋습니다. 여덟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상대방이 반드시 나아져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으므로 결과는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대 상담 심리학의 기법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영적 경청도 유용한 기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방식입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관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과 자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던 적이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번아웃 없이 베푸는 방법.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자신이 지쳐서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도움자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특히 상담사,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번아웃의 주요 증상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도왔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문제나 케이스로 보게 되며 자신의 도움이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무능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둘째,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움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되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동료, 가족,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슈퍼비전이나 동료 모임 같은 공식적인 지지체계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기여를 평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도움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 시스템 개선, 예방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성찰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와 방법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접근을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즉 융통성 있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자비 개념도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틴 네프가 개발한 이 개념은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게도 더 친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도 유용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번아웃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이타적으로 살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타적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타심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또한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져서 건전한 거리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되 자신의 기대나 욕망을 투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개성과 길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즉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경쟁보다는 상호 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이타적 실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공간이므로 이타심을 실천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과 배려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동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견제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세요.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식을 나누면 더 큰 시너지가 생깁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후배들을 성심껏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팀워크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과만을 추구하지 말고 팀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돋보일 기회를 양보하더라도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객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직장 내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지 말고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조직의 목적과 가치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의 일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는 사람들, givers이 직장에서 가장 성과가 낮은 그룹에도 속하지만 동시에 가장 성과가 높은 그룹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차이는 지혜로운 주기를 하느냐, 무분별한 주기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구글의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성과가 높은 팀들의 공통점은 구성원들의 개별 능력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환경 보호를 위한 일상적 실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은 개인에게는 작은 불편함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실천하면 지구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정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윤리적 기업 지지하기, 지역 상권 이용하기 등을 통해 경제적 의사결정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와 지식을 올바르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퍼뜨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나누며 건설적인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넷째,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공공정책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공연 관람, 전시회 방문, 독립서점 이용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이해를 추구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포용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동네, 학교, 직장에서 작은 개선이라도 제안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사랑과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간디도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먼저 당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학의 나비 효과 이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연쇄적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확산 효과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좋은 사례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도 빠르게 퍼지므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사회적 실천을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종교적 수행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사랑, 보살의 마음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실수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보살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매번 완벽하게 이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또한 보살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이 하나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할 때, 이타심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런 체험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집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기르고 갈등 상황에서 화해를 추구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성장 곡선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능력이나 태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는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도우려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베푸는 마음이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이타적으로 행동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도 모두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더 깊은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그릇을 기른다는 뜻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점차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했을 때도 자신을 용서하며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가 있어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동반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배우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지역 공동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동반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희생이나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보다 더 큰 의미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미소, 도움을 받은 사람의 감사 인사, 함께 성장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보살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공성의 지혜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